여러분은 이 땅 위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슬픈 운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결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능이 발달된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쩌면 그들은 우리 사람을 진실을 못 보는 가짜에 만족하는 생물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람은 대부분 진실을 바로 보는 눈이 없습니다. 단지 주어진 대로 아니면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주어진 대로, 지금 있는 대로, 이게 다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잘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진국일수록, 선진국, 후진국, 중진국 할 때 중진국일수록 가짜 세계는 더욱 판을 칩니다. 차라리 선진국이나 아니면 후진국은 이 중진국보다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국민은 그래도 가짜를 가려낼 줄 알아요, 대체로. 그리고 후진국은 가짜 진짜가 필요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 중진국일수록 가짜 세계는 더욱 판을 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속하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바로 중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짜에 많이 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이 다행히 이북이라는 좋은 샘플이 있어서, 이북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샘플이 있어서 그나마 설명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우리 인간의 첫 번째 결점은 있는 현실을 바로 보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이 진실인 양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도 진짜처럼 눈앞에 보여주면 그걸 진실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결점은 그와 같은 자기 마음을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가짜가 됐든 진짜가 됐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마음은 곧 주어진 대로 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 대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면서 자기 심정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본 게 아니라 자기 심정으로 세상을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자의식 세계, 그것을 여러분들은 다 진짜라고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짜가 들어갔든 진짜가 들어갔든 그건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코미디 영화나 아니면 슬픈 영화를 보면 관중들이 와 하고 웃거나 또 눈물을 찔끔거리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픈 영화는 눈물을 찔끔거리면서.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우스웠듯이 다른 사람들도 우습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와 하고 같이 웃었어. 그러면 내가 웃었듯이 저 사람들 다 똑같은 마음으로 웃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슬픈 장면 역시 옆 사람도 나와 같은 심정으로 슬퍼하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슬펐듯이 저 사람도 나랑 같은 슬픔을 가지고 눈물을 찌글찌글거리는구나 하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옆 사람한테 왜 웃었느냐 아니면 왜 우느냐 하고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뜻밖의 본인과 전혀 다른 이유에서 웃거나 울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코미디언이 웃겨서 웃었는데 옆 사람은 그렇게 웃기는 코미디언을 바라보는 사람의 표정이 재밌어서 웃었다고 말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웃었지만 서로 웃는 게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심정, 같은 처지에서 그랬다고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해서 옆 사람도 똑같이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자의식입니다. 그게. 이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또 핏줄이 같은 형제이며 그리고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북과 남한은 70년 가까이 차던데요. 서로 다른 교육과 생활 습관으로 이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민족도 틀림없고 같은 형제도 틀림없지만 우리랑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이북에서 눈앞의 현실을 바로 보고 판단한 사람들은 이 세계는 뭔가 이상하다 하고 판단한 사람들은 탈북을 해서 남한에서 잘 살고 있지만 잘 살고 있죠. 그러나 가짜 교육에 젖어 쟤네들은 다 가짜 교육입니다. 순전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 높이 세우는 가짜 교육이에요. 가짜 교육에 젖어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북에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충성이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충성인지 아닌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정부라든가 이런 걸 깊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은 이렇게 이북처럼 자기네 이익을 위하여 세상을 속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북이 저렇듯이 이 세상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진짜든 가짜든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결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북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똑같습니다. 이북만 저런 게 아니에요. 이북이 저렇듯이 지금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합니다. 특정 권력층이 자기네 이익을 위하여 대중을 속이는 것입니다. 대중은 얼마든지 속아요.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면 그게 다 진짜인 줄 아니까. 요즘 우리나라 매스컴이 대체로 모두 그렇고, 우리나라 매스컴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주 토요일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리는 태극기 집회나 이런 게 방송에 안 나왔어요.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에게 속이는 겁니다. 그것도 대체로 모두 그렇고, 이북 또한 그렇듯이 공산권 나라가 모두 그러며 미국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속인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가끔씩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CNN 뉴스를 미워하는 장면을 TV에서 종종 볼 것입니다. 미국도 사실 언론은 트럼프를 배격했어요. 트럼프 편이 아니에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안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언론이 다 속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속지 않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선진국이다 이거예요.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는 속이면 다 속아 넘어가요. 근데 미국은 그나마 국민들이 눈을 떴기 때문에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 경험하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앞의 현실을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끌어온 대상을 받아들여 그것을 통해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이 눈앞에 있는 걸 보고 저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인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끌어들여온 대상을 보고 전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끌어오는 마음이 외부의 상황을 보거나 듣고 하여 끌어들이면 그것을 통해 현실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끌어온 대상이 없는 것은 비교할 대상이 없어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 보면 뭔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 보면 뭔지 모르는 뿐만 아니라 전에 자기가 봤던 걸 가지고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 못생긴 아가씨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잘생긴 아가씨를 보면 예쁘다 라고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못생긴 걸 봤으니까 예쁘다라고 판단하는 거다 이거예요. 저 아가씨를 처음 보면 저게 예쁜 건지 못생긴 건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알고 보면 제각각입니다. 서로 제각각이기 때문에 웃는 것도 서로 제각각 웃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한순간에 같이 웃었을 뿐이지 이유는 다 제각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대체로 결혼한 부부는 어딘가 모르게 닮은 사람이 많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틀이 비슷해요. 그것은 항상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항상 자기 얼굴을 거울에다 비춰서 보면은 그게 이제 영혼 속에 그게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이 많아요. 어딘가 모르게 비슷해요, 뭔가. 만약 부부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미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런 건 절대로 고르지 말아야지 하면 그 반대편을 골라요. 그래서 못생긴 사람의 배우자는 대체로 모두 예쁩니다. 못생긴 사람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도 비슷하게 잘생겼고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과거의 걸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우리 마음은 끌어오는 작용과 뻗어나가는 작용이 함께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뻗어나가는 기운이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뻗어나가는 기운이 보고 들으면 제대로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끌어오는 기운이 끌어온 장면이나 소리를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면 보기 싫어도 봐야 하고 또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만 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끌어온 거예요. 그게 끌어온 소리를 열어만 나는 것 뿐이에요. 지금 눈 뜨면 이게 눈을 열어놓은 거고 귀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열려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듣기 싫다고 해서 안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기 싫다고 해서 안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뻗어나가는 기운 때문이라면 보기 싫으면 안 뻗어나가면 되고 그러면 안 보이겠죠. 또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되는데 끌어오는 기운이 끌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들은 것 안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걸 갖고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걸 갖고 비교해서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현실을 바로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현실을 바로 못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선진국이 되려면 그것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북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눈앞에 거 똑같이 보는데도 이게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건 뭔가 거기서 물론 못 살기 때문에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대부분 다시 잡혀가거나 죽거나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서 온 사람들은 거의 다 살아옵니다. 이 우리나라는 우리 보통 사람은 못 느끼죠. 우리나라는 특히 이 땅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강한 기가 작용하여 남의 말을 수렴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강해요.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해요. 때문에 어떤 대학 교수 출신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전에 대학 교수였었어요. 교수였대요. 유명한 강사가 되어서 이 TV 출연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의 강의는 있는 역사를 바로 보고 판단하여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런 눈이 없어요. 자기 안목으로 역사를 왜곡되게 보고 말해서 요즘 사람들로부터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 또한 어찌 보면 억지처럼 느껴져 많은 유튜버들이 그것까지 들춰내며 이 사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텔레비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긴 봐요. 보긴 또 봐요. 그러면 그 사람 강의를 보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귀가 보통 망가진 귀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도 재밌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박사하기 때문인데 그 강사분이 박사입니다. 박사하기 때문인데 이 사람은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또 박사학위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은 미국의 서울대학교죠. 그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대단해요.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학위가 그 사람이 무슨 학위를 받았느냐? 거기서 서양 철학 학위가 아니고 동양 철학 학위를 받은 것입니다. 이 동양 철학은 동양에 있는 대학에서 학위를 받아야지. 왜냐? 서양 사람들은 우리 동양 사람들하고 사고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랑 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이 보는 건 틀려요.
서양 사람들은 작용을 봐요. 우리는 상태를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설명할 때 태극이라고 설명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헥사곤으로 설명을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랑 보는 방법이 틀려요. 생각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동양 철학을 알 턱이 없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거기서 동양 철학 학위를 서양에서 받았다고 내 유튜버들이 비웃는 겁니다. 그거를. 공연히 하버드라는 이름 때문에 억지로 얻은 학위라는 것입니다. 괜히 그냥 하버드에 건너서 들려서 가서 그걸 받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유튜버들이 아주 상당히 그걸 갖다가 못마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가서 보세요. 유튜버를. 이 3.1절을 맞이하여 이 사람은 TV에서 특별 강의를 하였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을 무시하며 또 이승만 대통령의 구국 정신을 왜곡시켜 그를 무덤에서 파내야 한다는 등 끔찍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죽은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서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머리에 털도 제대로 안 난 사람이 뭐라고 자기 같은 거 흉보고 있으니까 괴뢰군이라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이승만 박사가.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본인이 나라를 걱정하는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괜히 지 잘났다고 떠들기만 하지,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고 떠들기만 하지, 본인이 나라 걱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구국 정신, 나라를 걱정하는 정신을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괴뢰군이라고 그랬어요. 그 양반이. 근데 아이들 어느 정도 먹어서 어느 정도 알 텐데 정말 그렇게 말하기도 힘든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구국 정신을 볼 수 없었던 것이고 또 이승만 대통령의 무덤을 파헤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묘지를 파내야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디로 들어갈지 지금 앞으로 문제입니다. 지 딸은 또 다 미국에 유학 보냈어요. 또 만약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정신이 있었다면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감히 무덤을 파헤치라는 따위의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벌써 우리는 빨갱이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런 인간이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욕한다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것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욕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으면 어쩔 뻔했겠어요. 지금 이 나라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무슨 텔레비에 나오고 유명하다고 해서 보지도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때문에 여러분은 인간의 두 번째 결점인 자기의 마음을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는 식의 판단으로 그가 하버드 대학 박사 출신이니 그의 말이 옳을 것이다 라는 식의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승만 대통령과 다른 점은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를 사랑할 줄 알았지만 그는 자신을 위할 뿐, 자기 자신을 위할 뿐 나라를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해요. 이승만 대통령을 가지고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리고 그 자신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박사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를 보면 괴뢰군이라고 그러죠. 때문에 그의 강의는 배울 것 없는 허울 좋은 하버드식 강의일 뿐입니다. 그리고 반농담입니다만 그 사람의 그 목소리 톤은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많은 유튜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 들으면 이상하게 그 쨍쨍거려요. 그걸 또 듣기 좋다 그런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그 특별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한 5분을 듣지 못하겠던데 그걸 듣겠다고 또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세상은 재밌습니다. 예. 또 이 TV를 보면 많은 지식인들이 그 지식인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자기 지식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식인들이
이북에 관해서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이 모두 문제거리입니다. 무슨 평론가니 무슨 언론인이니 이러면서 하는 말을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지 얘기지 이북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을 바로 볼 줄 아는, 다시 말해서 현시안을 갖춘 사람이 들으면 토할 것 같은 말을 그들은 이북의 대변인들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이북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태영호 전 영국 대사가, 지금 사진에 보는 저 사람입니다. 태영호 영국 대사가 너가 뭘 안다고 그래 하면서 말을 못하게 한다고 투덜대겠습니까? 이북에서 자라고 이북을 뻔히 알고 이북에서 그래도 엘리트급에 속했다고 하는 태영호 씨가 말을 하면은 그걸 듣고 이북이 그렇구나 하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가 뭘 안다고 그래 한다고 얘기해요. 정치인들이. 그 나라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우리도 뛰어난 안목을 갖춘 사람들끼리만 이어나갔으면 이런 세상은 오지 않죠, 지금. 그리고 이제 곧 우리는 통일도 해야 되는데 지금이 문제입니다, 지금.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는 쫓아버려야 할 매국노들이 정치가랍시고 정치를 하고 또 평론가니 언론인이니 하면서 자기식으로 이해한 이북을 마치 실상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의 앞날은 캄캄하구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들은 이북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대한에서 배부르게 먹고 우리나라에서 배부르게 먹고 자유롭게 생각한 자기 생각을 마치 이북의 실상인 양 그렇게 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돈 많은 분이 있으면 비행기락도 하나 빌려가지고 그들을 이북의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 꼭 한번 견학시켜서 거기서 좀 몇 달이고 풀어놓고 지발로 걸어오려면 거기서 좋으면 살라고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예. 비행기 한 대 정도 빌려가지고 다 싣고 가가지고서. 이 우리나라의 교육은 눈앞의 현실을 바로 보는 교육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눈먼 사람들이 많아요. 때문에 이 마귀알몸은 그냥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귀알몸입니다. 마귀알몸이 맛있게 생긴 사과를 주며 꼬드기면 전부 넘어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배우던 일본은 지금 세계 랭킹 제3위가 됩니다. 일본이. 넘버 2가 중국이에요. 그 넘버 1이 미국이고 넘버 5가 영국이에요. 넘버 4가 독일이고 우리나라는 넘버 12, 13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런 일본의 세계 랭킹 제3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인은 자기를 낮추고 우리나라처럼 자기를 고집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 강사처럼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떠들지 않아요. 자기를 낮추고 현실을 바로 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옛날에 우리한테 밤낮 배우던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앞선 이유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현실을 바로 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일본에서는 말이 없어요. 지네 그렇게 살 뿐이지. 그래서 나는 이것을 사무라이식 교육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자의식 부풀리기. 공자왈, 맹자라고 해서는 안 다 집어넣어가. 이게 자의식이죠. 자의식이 부풀리기 연습을 할 때 일본은 눈앞에 칼날과 화살을 바라보며 현실을 살피는 연습을 해왔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잘났다고 교만을 떨면 사람이 자신이 잘났다고 교만을 떨면 그 강사가 자기가 자신이 잘났다고 저렇게 교만을 떨면 눈앞에 현실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럼 현실을 못 바라보죠. 그럼 이승만이 안 보이죠.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눈앞에 현실을 높이 우러러 마음보다 실물을 떠받드는 그런 교육을 해온 것입니다. 일본은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본말로 어머니를 오카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오카상은 어머님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엄마는 까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카상이 어머니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듯이 이 오카네는 돈이죠.
돈인데 원래는 까네예요. 돈은. 근데 앞에 오자가 붙어 있어요. 또 오변기. 오변기는 변기를 오자를 붙인 거예요. 변기. 화장실에 있는 변기. 저 변기를 오변기 등 오라는 높임말을 앞에 붙여. 이게 여러분들 술 먹을 때도 뭐라 그래요? 일본은 오사케라 그래요. 그러니까 술님이에요. 앞에 오자가 붙으면 그냥 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님, 옷간에는 돈님, 변기통은 변기님이라고 불러요. 걔네들은. 자기보다 존재하는 현실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그런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걔네들은. 우리는 지가 잘났다고 괜히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가 저를 괴뢰군이라고 하면서 저걸 무덤에서 파내야 된다고. 그런 막말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가 잘났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저렇게 잘난 척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낮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돈, 옷간에도 또 변기, 모뱅기도 오라는 높임말을 앞에 붙여 사물이 자기보다 위라는 식으로 세상을 살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세계 랭킹 제3입니다. 지구에서. 이 서양 또한 보고 생각하는 방법이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있는 상태를 보고 느낀다면 서양은 움직이는 작용을 살펴 사물이 현실에 드러나는 실용성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주의 상태를 보고 태극을 말할 때 서양은 우주의 작용을 보고 헥사곤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작용이 더 중요하죠. 작용이 있어야지 무엇을 한다가 되는데 우리는 상태만 바라보고 그걸 음량이라 그래서 태극을 말했어요. 결국 태극과 헥사곤은 똑같은 뜻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태극과 헥사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려면 이 전에 했던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태극과 헥사곤은 똑같은 뜻이지만 실용성 면에서는 헥사곤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태극은 보고 알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헥사곤은 무언지는 몰라도 일단 먼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용이니까. 그래서 서양의 과학은 우리보다 지금 훨씬 앞선 것입니다. 옛날에는 과학기술이 비슷했어요. 우리도 옛날에 좋은 거 많았어요. 우리도 뭐 해시계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이런 게 서양보다 앞섰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훨씬 앞섰죠. 서양이. 우리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앞섰어요. 지금. 그 이유는 쟤네들은 작용을 보고 말하고 우리는 상태를 보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작용을 보지 못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상태만 보니까 뭐 저까지가 죽어서 없어진 게 뭐 대단하겠냐 이러고 그냥 저걸 괴뢰군이라고 해서 파내라 이러고 지가 그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작용을 봤으면 자기가 감히 말 못하죠. 지가 하게 뭐 있어요. 지가. 예. 저러 가지고 목소리가 깨끗거려 앉아서.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서양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우주의 수직작용, 이 수직작용을 3D 작용이라고 합니다. 3D라는 건 3디멘션, 즉 디멘션은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3차원 작용을 통해 서양 문명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업적을 남겨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래도 서양보다 앞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3D, 수직작용을 통해서 서양 문명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업적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직작용을 통한 업적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사이파워가 아직은 우리가 영어로 강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서양이 몰라요. 영어로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 그때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획기적인 지구 문명을 창조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해도 별로 그렇게 큰 호응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영어로 이제 강의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확 달려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실용성을 보니까. 사이파워는 이렇게 지구, 미래 문명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게 사이파워예요. 지금 이렇게 마음껏 말해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언제 이제 영어로 나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서양 사람들이 달려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이게 실용적이기 때문에. 저거다 하고 달려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렇다면 이 현실을 바로 보는 안목, 그것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괜히 글만 공부해요, 그글만. 그래서 공부해서 성적은 좋아. 뭐 써먹질 못해. 이게 대한민국 교육법입니다. 이 승리, 이긴다 하는 승리와 또 풍요, 잘 산다는 풍요는 기의 강하기와 작용에 의해 나타납니다. 기가 강하면 이기는 거고, 기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풍요롭게 쓰면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상대방의 모양을 보지 말고 상대방의 기를 보면 상대방이 처해 있는 입장과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를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사무라이와 또 세계 위인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기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상태도 그 사람의 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기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뭐 할지 속이 어떤 놈인지 하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싸움은 결코 무기나 군대의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기나 숫자가 적어도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무기와 군대의 수가 기의 흐름에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사람은 바로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 사진에서 보는 저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결코 많은 수의 대군을 이끌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3만 명이라는 정예 부대만을 이끌고 그보다 훨씬 많은 적군을 모두 격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는 영혼으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영혼에 이미 승리하고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칠 때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싸우기 전에 먼저 사신을 보내 항복하길 권합니다. 너네 나라는 이미 내가 접수했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라고 시작을 해요. 물론 항복을 하면 체제도 보장해주고 정원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이 체제도 보장해주고 또 다른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준다는 약속을 함께 해줍니다. 그런데 저것들은 눈깔이 썩어가지고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저것들은 이제 얼마 쓰고 허물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는 지구에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페르시아의 왕도 지금까지 알렉산더가 쭉 계속해서 이겨왔기 때문에 사실 겁먹었죠. 무슨 이기는 자한테는 겁먹게 돼 있어요. 속안으로. 내심 겁을 먹었지만 40만 대군이라는 엄청난 군대가 있는데 항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체면도 있죠. 페르시아의 대왕이 알렉산더 이제 겨우 한 30대짜리 알렉산더한테 내가 항복한다는 게 이게 좀 체면이 안 서죠. 그래서 사신의 요구를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곧 쳐들어간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곧 쳐들어간다. 각오해라. 이러고. 알렉산더의 군대가 알렉산더의 군대가 페르시아까지 오려면 자기네들이 계산해 봤을 때 지가 아무리 빠르게 KTX를 타고 오든지 뭐 초음속 비행기를 타고 온다 하더라도 40일은 걸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지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40일은 걸릴 것이다. 거기다가 또 뒤에는 그 페르시아의 뒤에는 강이 있어서 이 암만 잘 수비하면 40만 대군이 3만 군대를 쳐붙이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페르시아에는 뒤가 강이었어요. 그리고 앞에만 40만 대군 쫙 깔아놓으면 3만 대군이 어떻게 들어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40만 대군을 전부 다 앞에다 포진했어요. 그러나 일주일 후 40일도 아니고 일주일 후 알렉산더 군대가 뒤에 있는 강에서 올라온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저 강을 어떻게 저걸 어떻게 말 타고 건너왔어요.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3세는 너무나 놀라서 알렉산더 대군이 막 무슨 군대가 터졌으니까 그나마 또 왕이라고 또 너무 놀라가지고 가려면 또 자기네 마누라도 데려가고 애들도 데려가고 어머니도 데려가고 좀 모시고 가지.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 혼자만 그냥 주력량을 놓쳤어요.
알렉산더는 결국 그의 가족들을 전부 다 모시고 가서 극진히 우대를 해줘서 결국 다리우스 3세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좀 그 다리우스가 자기가 좀 불안하니까 어머니 어떻게 계시냐. 그래서 그쪽에서 자꾸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 얘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와서 항복이나 해라. 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또 마누라도 그러고 여보 빨리 허튼 짓 하지 말고 빨리 들어와서 항복하세요. 딸들도 아빠 그저 와서 항복해.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은 와서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이 알렉산더 군대의 막강한 기세이며 또 알렉산더의 현시안입니다. 알렉산더는 눈앞에 있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현시안이 있죠. 페르시아의 왕이 그렇게 머리 쓸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를 허비할 줄 알았던 거예요. 안말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강을 처음 건널 때는 강 안에 들어가면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들 보고 들어가라고 안 그래요. 자기가 맨 앞에서 들어갑니다. 자기 들어가서 한 3분의 2쯤 갔을 때 봐라 내가 안 죽었지 그러면서 돌격 하면은 뒤에 있는 부하들은 사기 100배 하여 강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그 강을 건넌 그 알렉산더의 말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말은 건너오고 나서 죽었어요. 그것도 힘들어서 여기까지 잘 하다가 그 말은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는 말입니다. 5살 때 이 말은 어린 알렉산더가 타보게 했다고 한 그 유명한 그 미친 말입니다. 왜 미친 말이냐? 그때도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이 명마가 아니고 미친 말이라고 했는데 알렉산더의 현시아는 왜 그 말이 미친 듯이 날뛰는지 알아서 말을 태양 쪽으로 머리를 돌려 올라타서 오늘날 우리가 모두 아는 그런 명마가 된 말입니다. 왜냐면 이것이 태양 반대쪽으로 쓰니까 자기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그림자가 보이는데 그림자 위에 자기 위에 뭐가 하나가 턱턱 올라오니까 자기 둥근에서 탁 뭐가 올라오는 게 탁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서 시시거렸던 거예요. 그걸 알렉산더가 몇 번 보고 아무리 잘 탄다고는 기수들이 타봤자 얘가 자꾸 이거 하니까 알렉산더 눈치챈 거예요. 제가 그림자를 보고 놀라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제가 타겠습니다. 그때 다 6살 먹어서 꼬마가. 근데 역시 또 왕자는 돈도 많은 모양이에요. 그 아버지가 야 왕자라는 놈이 함부로 말했다가 실수하면 안 된다. 그럼 네가 말값을 네가 내라. 그러니까 걔는 말값도 가지고 있는 애야. 걔는 비싼 말이래도. 그래서 알렉산더가 와서 말머리를 살살 돌려가지고 반대쪽으로 놓는데 홀라당 타니까 말이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알렉산더 만세 하고 외쳤던 바로 그 말이 거길 건너가서 죽은 겁니다. 그 말이 미친 듯이 울부짖은 이유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놀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알렉산더의 현시아는 매우 훌륭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시아네요. 있는 현실을 바로 보는 눈. 말의 기운을 보니까 저 말이 뭔가 놀란다. 보니까 앞에 그림자를 보고 놀라는구나 하는 걸 그 꼬맹이 알렉산더는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알렉산더는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다가 친한 친구를 실수로 죽은 뒤 왜냐면 알렉산더는 좀 자기 잘난 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못할 게 없다 이러면서 그때 아주 그 절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원래 친구지만 이제 부하죠. 그 친구가 알렉산더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해결해 줬던 친구예요. 그래서 괜히 이제 잘난 척하면서 야 내가 말이야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중한 게 너다. 그런데 너도 내가 없애려면 없앨 수 있다. 그러니까 또 그 친구가 또 이렇게 또 그럼 없애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창을 탁 던졌는데 자기 간에 빗나가게 던졌는데 술 먹어가지고 그래서 술을 한 번에 먹으면 안 돼요. 술 먹고서 실수하라고 던졌는데 그게 가서 정통으로 맞아서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친구 떠났어요. 그때 알렉산더 나이는 33살이었어요. 20살 때 왕이 돼서 13년 동안 계속 싸우다가 알렉산더는 결국 인도까지 먹고 돌아가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우고자 하는 사람의 기세와 그리고 안목입니다. 현실을 바로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숫자가 많은 것이 기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나라 임진왜란도 쳐들어온 사람이죠. 임진왜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22만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8만 명이 살고 있는 성을 포기하여 그걸 뺑 포기했어요. 그리고 사신을 통해 항복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 포기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오래 못 간다. 빨리 항복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나 성 안에서는 그럴 수 없다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사무라이들이에요. 그때 사무라이한테 항복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큰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사무라이는 이게 수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항복한다 그러면 자기네 장군들은 전부 다 할복자설해야 돼요. 배를 갈라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버텼던 거예요. 참고로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이 성 옆에 성벽을 높이 쌓아서 성을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일본은 그런 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해자라고 해서 땅을 주변을 파가지고선 그 나라 주변을 성 주변을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연못을 만들어서 즉 물을 채워서 방어를 합니다. 지금 저 사진에서 보는 바로 저건 동경입니다. 저렇게 성 옆에 전부 다 물론 저 성은 저기 본성이 아니에요. 성 안 보여요 사실은. 저렇게 주변에 전부 다 이렇게 물로다가 채워놓는 거예요.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군대는 이 해자 주변을 겹겹이 포위하여 안에 물과 먹을 것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 물 떨어지고 언젠가 먹을 거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뺑뺑 둘러서 포위만 하고선 꽃구경이나 다니면서 놀자 이랬던 거예요. 어차피 상대방은 22만 대군을 뚫고 나갈 그런 기력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기는 그런 작전입니다. 물론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측근 중에는 뭐하라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느냐, 차라리 쳐들어가자, 그런 사람도 있죠. 거기도 성질 급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때마다 히데요시는 이리 와봐라, 우리 숫자가 상대방보다 훨씬 많기는 하지만 쟤네들은 8만이고 우리는 22만이에요. 만약 싸운다고 하면 상대편은 죽을 힘을 다해서 덤빌 것이다. 응? 왜냐면 자기네는 갇혀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든지 살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싸우는데. 그러면 상대방 8만 명을 죽이기에 우리는 몇 명이 죽을 것 같으냐? 응? 저 8만 명을 다 죽이려면 우리는 몇 명이 죽을 것 같으냐? 우리도 최소한 10만 명은 죽는다. 왜냐면 쟤네들은 악을 품고 싸우기 때문에 우리도 10만 명은 죽는다. 그리고 그 10만 명 중에 내 동생이나 또 니네 친척이 있다면 그때 내 심정은 어떻겠느냐? 네 동생이 그래서 나가서 죽었어. 그럼 네 심정은 어떻겠느냐? 그저 꽃구경이라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면 최소한 적은 저 성의 성주급만 죽으면 된다. 그 나머지는 다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 상대편은 성주, 호조 부자만, 호조라고 하는 그 성을 가진 그 아버지와 아들만 죽고 항복하고 모두 항복했습니다. 그러니까 8만 명 다 사는 거예요. 자기네 편은 22만 명은 다 살고. 그러니까는 시간만 끈 거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의 우리 현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알렉산더처럼 저렇게 쳐들어가는 전술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기다리는 전술 둘 중에 어느 편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북과의 문제를 말입니다. 알렉산더 방식이 맞을까요? 아니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방식이 맞을까요? 물론 알렉산더 방식은 안 되죠. 왜냐하면 이북은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지 않고서 핵무기 터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북이 스스로 붕괴되고 또 그렇게 통일되는 것입니다. 마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꽃구경하며 기다리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은 거의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북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는 이겨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대한민국이에요. 건강한 대한민국이
그와 같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다른 외세들이 명함을 내놓지 못하는데, 끼질 못하죠. 우리가 강하게 받아들이면 그냥 흡수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 대한민국이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나라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면 통일이 다른 형태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최대의 고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책임져야 할 운명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통일되길 간절히 마음속에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이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으로 통일되길 사이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전 국민이 뭉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눈을 뜨도록 하십시오. 자신을 위해 나라를 등지지 말고 나라를 지켜 자신의 행복을 누리십시오. 또 요 약삭 빠른 사람들은 나라를 등져요. 지 혼자 살겠다고. 그러지 말고 이 나라를 지켜서 이 나라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행복을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리 외국이 좋다고 해도 외국으로 도망가면 목숨을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 나라, 내 땅만큼 편하고 좋은 곳은 없습니다. 오늘의 한국을 만든, 지금 오늘의 이런 건강하지 못한 이런 한국을 만든 손이 저주스럽다고 하면서, 내가 이거 투표를 잘못해서 됐다고 하면서 자기 손이 저주스럽다고 하면서 투표한 손을 찍어버리고 싶다고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는 나라가 이렇게 좀 어수선해지니까 이제 외국으로 이민 갈 생각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또 외국은 이민 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찍었겠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아직 나라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그 강사처럼 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나라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투표 자체를 잘못한 것이고, 투표를 할 때도 나라를 생각하면서 찍어야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찍지 말고. 때문에 이렇게 된 오늘의 현실은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과제이며 반드시 건강한 그런 자유민주주의로 탈바꿈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 현실을 바로 보고 여러분들은 다시는 이와 같은 현실이 오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눈을 떠서 귀로 살피고, 지 눈에 좋은 걸 선택하지 말고 귀로 살피고, 귀를 통해 행복과 풍요를 만드는 그런 자유대안을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엉터리 학위나 눈먼 지식인들이 눈먼 개똥 철학을 내세워 어리석은 국민들을 현혹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지. 미국처럼 아무리 CNN이고 모든 매스컴이 전부 다 클린턴을 배제하고, 클린턴이란다, 트럼프를 배제하고, 상대편이 클린턴이었나요? 힐러리를 내세웠지만 결국 국민들은 트럼프를 찍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그렇게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은 반드시 길을 통해 현실을 바로 보는 그런 현시안을 갖추도록 교육시켜야 하며, 나라를 사랑했던 선조들의 그런 업적을 들려주어 그들이 나라와 결례를 사랑하고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좋은 점을 가르치질 않아요. 이승만 대통령의 좋은 점도 가르쳐서 애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교육 안 가르쳐요. 현재 먹고 사는데 바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몰라요, 애들이 그냥 김일성이니 김정일이도 그냥 우리랑 같은 동포인 줄만 알아요. 적인 줄 몰라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저 링컨 대통령입니다. 앉아있는 모습이. 사실 그 당시에 그 남북은, 링컨은 북부군이죠. 링컨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졌었는데, 링컨은 그 당시에 북쪽 링컨이고 남쪽, 이게 남부군이 따로 있었어요. 그 남부군은 링컨의 군대보다 돈이 더 많았어요. 링컨보다. 그리고 지킬 또 농장이 있었어요. 전부 다 농부일을 했어요. 농업을. 그래서 링컨보다
농장도 있고 또 돈도 많아서 항상 남부군하고 링컨 군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겼느냐? 남부군이 항상 이겼어요. 링컨 군대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이겼어요. 마지막 한 번. 그래서 남부군들이,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링컨을 전부 다 우습게 봤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대통령이 링컨의 제안을 무시하고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저 사진에 보다시피 저때 바로 링컨이 저기서 뭘 했냐면 노예 해방을 선포한 것입니다. 처음에 링컨은 노예를 해방까지 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링컨은 같은 인간으로서 식구들을 나누어서 파는 행위는 하지 말자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노예이기 때문에 남자 노예하고 여자 노예하고 서로 결혼을 하면은 애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가족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근데 백인들은 그렇게 살면서 자기네들한테 이게 다 돈이라고 하면서 남편은 남편대로 또 딴 데다 팔아먹고 예쁜은 예쁜 대로 딴 데다 팔아먹고 애들은 애들대로 팔아먹고 그러니까 가족이 다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링컨이 이것만 하지 말자 그랬던 거예요. 그런 링컨을 우습게 보고 링컨을 개떡같이 생각하고선 링컨을 갖다가 업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앞으로 아메리카에 있는 전 노예는 해방한다고서 선포해버린 거예요. 결국 대통령의 입에서 미국 전역의 노예를 해방한다고 했을 때 흑인들은 뛰쳐나와 링컨의 군대에 가담한 것입니다. 농장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남부군하고 또 목숨을 걸고 목숨을 지키겠다고 하는 북군의 싸움은 어느 편이 이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북군은 대승을 거두고 미국은 안정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과거가 없다 그래요. 미래만 있지.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남한 사람들은 현실을 바로 못 봐서 이 건강하지 못한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이북에서 탈북한 탈북민들이 목숨 걸고 이 땅에 자유를 지킨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질 것입니다. 요즘은 탈북민들이 전부 다 애국자예요. 괜히 애국한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상한 짓 하고. 뭐 어쩔 수 없죠. 미국도 잘했듯이. 결국 노예들이 만든 미국이에요, 저게. 그리고 이 지구에서 가장 번영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자신의 영혼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석가는 이것을 마음 없이 마음을 내어 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음 없이의 마음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자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 없이. 그러니까 자의식으로 하지 말고 내어 쓰라는 마음은 바로 현실에 작용하는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없이 마음을 내어 쓰라. 그러니까 마음 없이 자의식으로 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마음 없이의 마음을 내어 쓴다는 말은 자의식으로 하지 말고 아니 자의식은 아주 무시해버리고 영혼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혼이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안 되면 걱정하는 건 다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하면 돼요. 그리고 전 국민이 이것을 바로 알아서 마음 없이 마음을 내어 쓰면 우리는 틀림없이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의식이 걱정하기 때문에 내어 쓰질 못해요. 내어 쓰는 영혼이 작용을 안 해요. 그냥 걱정하다 말아요. 그리고 걱정을 불러들여요. 영혼이 현실에 성취하는 힘, 그것을 우리는 싸이파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우리 모두의 싸이파워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이. 붕괴되어가는 이북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손자병법입니다. 이근 대원, 이일대로, 이포대기, 차치력 자야. 전장에 가까운 곳에 주둔해 있다가 원거리에서 오는 군대를 대적하고 편안하게 쉬고 있던 군대로서 필요한 적병을 대적한다.
배부른 병사로서 굶주린 적을 대적한다. 이것이 전투력, 즉 힘을 다스리는 것이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싸울 때 필요한 것은 이 체력이 되었든 아니면 무기가 되었든 국고가 든든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북은 이길 수 없어요. 왜냐? 국고가 없기 때문에. 쟤네들한테는 우리가 총으로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라면 던져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싸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고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국고가 막 허물어져 가면 안 돼요. 국고를 잘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흡수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든든해야 우리는 굶주리고 기아의 허덕이는 이북을 접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정부, 그것은 바로 힘있는 국고가 든든한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국고가 텅 비면 우리도 가난한 정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건강하지 못한. 무여정정지기, 물격당당지진, 차치변자야. 정렬된 대형으로 깃발을 들고 오는 군대와는 싸우지 말 것이며 정렬된 대형으로 깃발을 들고 오는 군대, 기가 살았다 이거죠. 또 당당하게 진영을 갖춘 적군을 공격하지 말아야 하거니와 영원히 바짝 서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상황 변화를 잘 다스리는 것이라고 한다. 정렬이 잘 갖추어진 군대는 다시 말하면 기세가 강한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당당하게 진영을 갖춘 군대도 기세가 흐트러짐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세를 보고 눈앞에 모양만 보지 말고 기세를 보고 적을 판단하는 것을 현시한, 즉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합니다. 들리고 보이는 것을 갖고 판단하지 말고 들리고 보이는 것을 갖고 판단하지 말고 그럼 가짜 할 수도 있잖아요. 상대편들이 가짜로 할 수 있으니까 판단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기의 흐름을 판단하는 것. 남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으며 남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